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 저는 오늘도 사회를 맡고 있는 소피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주세요. 예, 우주의 역사도 배우고 일제시대 전공하는 범인입니다. 은연전을 사랑하는 대중문화 좋아하는 미담입니다. 덕덕. 예, 양효일리를 정말 닮은 기랑입니다. 네, 저는 그냥 할게요. 한국고대에서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네, 저희가 하트와 구독하기 버튼에 대한 이야기를 2회분에 걸쳐서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웅문과 은영전이라는 엄청난 그 덕들을 설레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알아서 눌러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눌러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그냥 토크 없이 바로 또 두근거리는 바로 은영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떡밥만 던지고 말았어요. 민주정이냐 전제정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다, 뭐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부터 털으면 좋을까요? 소설의 가장 큰 논쟁 지점인데요. 네, 일단 상황을 조금은 네. 설명을 만약에 소설을 안 읽으신 분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만 드리면 네. 자유행성동맹은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는 공화제 국가예요. 네. 근데 당시 표현이 나오는 게 언론이 이미 권력과 유착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이 정치를 비판하지 못해요. 그리고 동맹의 정치인들이 이미 리베이트나 부패로 완전 타락해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상한 이단 종교인 지구교라고 하는 것이 막 지구교?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막 막 사적인 린치를 가하고 막 우국기사단이라는 애들이 등장해서 사적인 린치를 다 있네, 가하는데도 다 있네요. 모든 것들 다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그 공권력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멕시코인데? 네, 거의 뭐 그런 상황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네. 선전선동에 능한 되게 욥 트리니티라는 어려워요. 이 사람이 선전선동으로 사람들 막 네. 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대편의 제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원래는 되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네. 귀족정이었는데 혜성처럼 빛나는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가 등장해서 나단. 모든 부패를 일소하고 오히려 평민파들을 대거 정책에 등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공화정은 아니지만 민중을 위한 황제정을 시행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예, 같아요. 민중을 위한 그게 황제정을 문제. 시행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막 원래는 공화주의자였던 애들도 정권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되게 대립각이 나타나는 네. 상황에서 네. 우리는 과연 어떤 어떤 선택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철인 정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제 정치를 하는 독재자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훌륭한 독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론적으로는 현실과는 괴리가 되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이제 네. 사실은 그런 논리에 대해서 네. 가장 명쾌한 답변은 양효일리가 내려요. 뭐라고 하나요? 왜냐면 민주정 편을 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은. 네네. 민주공화정에 네. 대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이 사람이 짚는 건 그거예요. 그런 훌륭한 황제가 계속 네. 나타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황제가 한 번 나타나서 굉장히 큰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황제가 나타날 수는 없고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공화정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책임을 지는 체제라는 거죠. 견제를 할 수도 예, 있고. 아니, 자기가 스스로 잘못된 거에 대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옹호하는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약간 작가 다나카 센세는 민주정 쪽으로 무게를 중심을 두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건가요? 민주정을 중심을 둔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민중 개인에게 좀 정치적 더 각성. 그러니까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하셨던 네. 그 양웬리랑 라인하르트가 만나는 장면에서 양웬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전제 정치에 죄가 있는데 그거는 국민이 정치의 해악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전제 정치의 해악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국민 스스로가 자기의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정치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황제가 있었으면 황제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내 그렇죠, 탓이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민중에게 굉장히 많은 그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고 민중을 좋아하는 척하는데 네. 이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건 민중을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죠. 왜냐하면 우와. 민중이 대단히 네. 좀 다 끌려다니거든요. 못생긴 정치가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이런 대사가 음. 뷰코크 입을 통해서도 나와요. 네. 똑같은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군주정의 잘못은 군주와 신하의 잘못이지만 민주정의 잘못은 국민 전체 책임인 모두의 거다.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말하냐면 국민들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율리안 민츠라고 하는 캐릭터 입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양현리의 양아들입니다. 양현리 양아들인 율리안 민츠가 뭐라고 표현하면 각주. 그 아까 말했던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네. 이게 글을 볼 때는 아니에요. 욥 트루니티. 욥 트루니트. 트루니트.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뽑은 건 민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민중 스스로 그것이 비록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민중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고쳐야 되는 거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거를 교정하는 것은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원고만 봤을 때는 V4 벤탄타가 V4 벤데타. 네, 네. 맞아요. 많이 그런 맥락이 되게 떠올랐는데 강해요.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원고만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민주정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자 보물이죠. 단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뭐 굳이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무능력한 민주공화정이 탄핵이라도 시키죠. 물론 이거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고 힘이 들지만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죠. 그거 같아요.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깨어 있는 그 김대중 아닌가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 하나하나에 깨어 있는 시민의 예. 결집된 힘이란가? 그게 민주주의 가치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힘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지점이 지금 막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게 너무 계몽주의적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라인하르트라는 사람은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양웰리는 근현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라인하르트는 아. 전근대 정말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뻔하네. 거예요. 어린데 둘이 근데 조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하르트의 사고관에서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학습도 안 돼 있고 잘 이해를 못 해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능력 있는 훌륭한 황제, 귀족들이 제정신 박힌 애들이 하고 만약 그놈들이 잘못됐으면 그래 니들도 날 날려버려. 그리고 새로 황제가 되렴. 능력 본위로 되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민주주의 밖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밖에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역할을 라인하르트한테 줘요. 그래서 라인하르트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아예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이 완전히 귀족주의화로 찌든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데 민주주의를 존재 보면서 자체를. 비웃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지는 멍청한 정치가들을 니들 손으로 뽑았다는 것이냐? 그게 민주주의냐? 라고 물어봐 버린단 말이에요. 아 존망스럽다. 그 양헬리랑 대화할 때 그런 대화를 해요. 양헬리가 민주정에는 이런 약점이 있고 군주정에 그런 폐해가 있다. 당신이 천재지만 당신 같은 천재 또 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죠. 하지만 민주정은 그걸 제약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둔다는 말을 했었을 때 군주정도 잘못을 하고 민주정도 잘못을 한다. 네. 그럼 이게 체제가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너네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는 잘못된 황제가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가 뭐가 다르지? 라는 대화를 던져요. 양헬리는 물론 아까 말했던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해요. 네. 민중들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거 네, 말하는데 네. 라인한테는 이해를 못하죠. 왜 저걸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나마 양헬리의 논설이 라인하르트한테 좀 먹힐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 너 죽고 나서 네 자식이나 손자가 루돌프 같은 놈이 될 수도 있어. 이거는 라인하르트도 찔끔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거 정말 극혐하거든요. 네. 그럼 최악의 인간들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거에 대해서 극혐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라인하르트가. 그렇기 때문에 라인하르트는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소설의 결론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도 네. 그런 이건 영향이 말을 해야 있는 될 것 거죠. 같아요. 결론이 어떻게 입헌군주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아니고 네. 입헌 군주정으로 갈 것 가는, 같은 뉘앙스 뉘앙스예요. 풍기면서 끝나죠. 이게 작가가 예. 일본인이라서 황제는 라인하르트 그러니까 라인하르트가 네. 병에 걸려서 알렉산더 대왕과 갔다 그랬잖아요. 라인하르트가 젊은 되게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엄청 젊은 나이에
막 태어난 아이를 남기고 죽어요. 에헤이. 근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랑 정말 유사한 게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죽거든요. 후계가 되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제국이 갈기갈기 찢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식은 있어요. 네, 자식은 있는데 그 엄청난 장군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어린 자식밖에 없는 상황인데 입헌 군주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제국을 여전히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이 소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론이 그런 쪽으로 난 거는 저는 이게 일본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정치 체제가 입헌 군주제이고 어쨌든 천황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고귀한 혈통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네. 되게 당연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라인하르트의 로엔그런 왕조죠. 네. 이 왕조 역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수용을 하되 어쨌든 왕정은 가는 이런 식의 좀 되게 타협적인 형태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이게 그리고 수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뭐 너무 당연하게 민주정이지 네. 않아?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라인하르트가 동맹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엄청난 군사적 재능과 정말로 뛰어난 정책 감각을 가진 어느 한 개인이 등장한 거예요. 민주정에서.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더구나 민주정은 부패할 대로 부패고 아주 중우정치 극단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이 사람들에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문재인에 대한 그렇죠. 극단적인 지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건 뭐 상관없어. 뭘 해도 상관없어. 우리인이 하고 싶은 우리는 대로 하고 해.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가 내려와서 우리 사회 이 복잡 다단하고 의회라고 하는 기나긴 논쟁과 토론이 아닌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거야. 백마를 탄 메시아, 네. 초월자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된 게 박정희 같은 경우잖아요. 안철수도 사실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안철수도 그런 케이스죠. 네. 저는 이게 이 작가가 좀 변태라고 생각한 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실은. 사실 민주주의 회의론도 일고 뭐 유럽에서 사회적 정치 철학이나 뭐 회의론 나오죠. 그럼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군주정을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맞아요. 지금 이거 설정 자체가 약간 무게가 공평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주 아름답고 정말 이상적인 전제 정치와 아주 거지 같은 민주정이잖아요. 이거를 다 모든 거 그 가치 평가를 소거하고 전제정하고 민주주의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두고 둘을 보면은 우리의 판단은 당연히 민주정이죠. 민주정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설정 자체가 사실 이미 일부러 그런 거예요. 민주정이 더 우월한 시스템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거기에 네. 무게가 두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쵸,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양웬리의 후계자인 율리안이 네. 그 라인하르트가 죽기 전에 받아내는 게 그래서 동맹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네. 지는데 유일하게 동맹의 수도인 하이네센 지역, 그러니까 바라트 성계라고 하는데 이 바라트 네. 성계만 네. 자치령으로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네. 제국주의의 제국 안에서 하이브리드네.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국이 언젠가는 이 바라트에 있는 민주주의가 제국을 삼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근데 시도를 하거든요. 예. 그 다른 팟캐스트에서 앞부분 네. 좀 듣다 왔는데 네. 거기는 완전 궁극주의. 이제 그 얘기를 왜냐면 좀 주인 양현리도 네. 군인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라인하르트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는 좀 다른 맥락에서 좀 더 토론해 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민주정과 이런 것 전제정 속에서 사이에 얘기를 좀 우리의 한 거고 선택.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얘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바로 주제를 넘어가시죠. 근데 이게 궁극주의라는 얘기. 이게 애초에 옛날에도 이게 90년대에 네. 이 대학생들도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접했는데 당시 대학생들이 토론을 하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소설은 뭔가 좀 이상하다. 파시즘의 냄새가 난다.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예, 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전체주의가 너무 강해요. 전체적이 이겨. 예. 네네. 전제정이 이겨버리잖아요. 효율적인 걸로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유행성 동맹은 너무나 부패한 걸로 묘사가 되는 거야. 민주공화정인데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게 오히려 혐오를 이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것처럼 있어요. 묘사가 되고 있어서 야 이거는 파시즘적인 사고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때 이 제국들 은하 제국의 라인하르트를 비롯한 그 후야 장수들이 네.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엄청 멋있어요. 네. 너무 공평하지 않아. 일부러 그랬어. 등장인물 때 네. 얘기 못했지만 저는 비텐펠트라고 하는 장군을 엄청 아. 좋아하거든요. 이 장군이 예. 단순 무식의 화신이에요. 네, 네. 약간 장비 부대포, 같은데. 부대포. 은하 제국 쪽, 은하 어. 제국 쪽인데 심지어는 상대방 계략에서 함정에 빠졌거든요. 네. 함정 따위 상관없어. 함정인 거 알잖아. 네. 뚫고 지나가자. 막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존멋.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 마초적이고 어. 엄청 멋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양쪽의 장군의 싸움을 보고 있으면 은하 야. 제국이 더 멋있어요. 아 그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옛날 이 기사들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 봤어요. 90 몇 년도인가에 이 운하영 전설로 게임이 나왔어요. 전 그 게임도 그랬다면서요. 다 사서 했는데요. 네. 3편하고 4편 이렇게 게임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 3편에 해당하는 거를 한겨레 신문에서 게임 리뷰 같은 걸 해놓은 거예요. 그 게임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자 이것은 뭐 한쪽에 은하 제국 있고 한쪽에 뭐 자연성 동맹이 있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은하 제국이 더 세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은하 제국 쪽에 이제 함대 수도 더 많고 더 센데 장군도 훨씬 좋죠, 질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것은 찝찝한 것은 은하 제국을 선택하는 건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서 참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정말 한겨레스러운 그렇죠. 리뷰하니까 그렇죠. 게임 리뷰인데 아무도 근데 이 게임하는 사람 중에서 은하 제국을 선택하다니 찝찝하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라인하르트와 그 장군들 되게 멋있기 때문에. 엄청 매력적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게 어쨌든 이제 군담 소설이고 전쟁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군인이 다 군인들이 네. 다 주인공이고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멋지게 묘사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어떤 파시즘을 읽어내려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이미 90년대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소설의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네. 군인들이 너무 능력자예요. 짜증나. 그리고 그러니까 제국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제국은 어차피 귀족정이니까 그쵸. 군인이자 네. 곧 제국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네. 있는데 음. 동맹 쪽에서도 음. 정치는 다 무능해요. 심지어 착하다고 불렸던 애들도 나중에 이게 위기가 오거든. 제국에서 동맹이 망하게 되는 위기 왔을 때 멘탈 깨지죠. 멘탈이 깨져서 완전 바보짓을 해요. 예, 흑화되는. 흑화가 돼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No. 오히려 전향? 평상시에 아니 전향은 아니고 바보가 되는 거지. 바보가. 야넬리를 죽이려고 해요. 얘를 죽이면 아. 제국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에헤이. 완전 판단 미스를 하는 거. 정신이 나간 걸로 나와요. 진짜 완전 돌아버렸네. 그리고 또 어떤 캐릭터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인물인데 갑자기 되게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침략에 맞서서 막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민주정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나약한 걸로 묘사되는 제 반면 생각에는 다나카 센세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것들을 비틀어 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오히려 그 야넬리를 주변으로 있는 그 군벌 세력이 어떻게 네, 보면 네. 그 함대의 캐릭터들은 네. 다 능력 있고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력 가지고 있어요. 위험해.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런 지점들을 되게 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약간 변호를 해주자면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이 다나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형성 동맹은 자기가 바라보는 일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정치에 대한 환멸이 되게 강해요, 이 사람이. 개판이야 정말 하면서 그 그대로 자유행성 동맹에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땐 파시즘 추종자는 아니고 그쵸. 진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자기 소설에도 녹아놨던 건데 한편으로 근데 뭐 제국이나 뭐 이런 쪽의 사람들 되게 멋있게 묘사하는 거는 장르적 특성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묘사하는 은하제국의 인물들 라인하르트라든지 그 휘하의 장수들은 사실은 근현대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옷만 좀 근현대 뭐 우주선 몰고 다니고 이런 거 있지. 실제로 이 사람들의 18, 마인드 19세기. 이거는 고대나 뭐 중세의 기사라든지 혹은 그런 장군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입힌 거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장르적인 로망 이런 것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거에 플러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이 같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과 형식상에서의 모순이 사실 좀 충돌이 일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책에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제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정으로 묘사되는 동맹에서 민중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정권과 유착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생활을 10년 해봤잖아요. 10년 해보면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걸 개발해요.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시민단체 다 무능해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중은 그냥 야넬리가 휘두르는 바람에 그냥 쫓아만 가는 거예요. 오 우리 야넬리님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게 뭐냐면 야넬리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엄청난 수호신으로 나와요. 네. 근데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영웅이에요.
민주주의 원칙이 이건 어긋나요. 모순이네요. 이게 민주주의 원칙이 모순이네요. 어긋나요. 정말 음. 그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맨 마지막 부분쯤 가면은 응행 킹호와 광장의 사건이라는 게 와, 일어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네. 역시 광장 경력 이름이 장난 아닌데요? 킹호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유명한 이제 자유행성 동맹의 네. 정치가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이네센하고 같이 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국부급이에요. 그래서 국부의 이름을 딴 광장인데 네네네. 여기에 이제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0만 명이 모이는데 구호를 뭘 외치냐면 민주주의의 수호자 양장군 만세를 외쳐요. 저기 이북의 저기 거시기 아닙니까? 저기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민중이라는 존재들이 하는 건 우리의 구원자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네. 민주주의 안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회의론자, 드는데요. 회의론자. 근데 저는 그렇지는 극단적인 않아요. 개인주의자? 극단적인 그런 건 개인주의자. 아닌데 예,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예. 오히려 음. 야넬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음. 매우 반국가적인 언사도 많이 나오고 음. 분명해요. 야넬리 민주주의자예요.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나카 요시키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설파를 해요. 근데 문제는 전 뭐라고 생각하면 1980년대라는 일본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방법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상황 속에서 전공투가 완전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남은 거라고 하면 뛰어난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잘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시민단체를 끌고 나갔던 어떤 지역사회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80년대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네. 되게 촛불 같은 걸 경험한 더구나 그렇죠, 지금 세대들이 그렇죠. 보면 민주주의 뭐야? 너무 바보처럼 나와요. 네네. 네. 너무 근데 자존심 상할 것 하나 같은데요. 또 염두에 둘 건 있어요. 다나카가 이 소설을 쓸 때 20대였어요. 맞아요. 되게 아.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쓴 뭐 거예요. 일설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이름도 때 이렇게 짓고 학비 그치. 벌려고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직은 뭐가 여물지 성숙- 않은 아. 상태예요. 뭔가 공부는 했는데 이걸 음.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좀 아직 안 돼 있는 맞아요. 상태에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이거는 할지 말지 고민했던 생각인데 그 일본인 유학생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되게 침울한 표정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인 친구예요. 언니 왜 우리 일본에는 4.19나 5.18 같은 게 없을까요? 라고 되게 침울하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명예 광주 시민이 되고 싶다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요? 그래서 광주에도 가고 자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정 있었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제정과 민주정 그리고 그 다나카 센세가 불공평하게 자리 잡아 놓은 이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아쉽지만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우리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바로 그 소설에서 재현한 바로 역사 혹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뭐 다루는 매체가 되는 바로 그 소설. 거기에서 이 사실과 소설과의 간극에 대해서 우리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라쌤도 같이 해가지고 영웅문, 은영전 한꺼번에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근데 약간 은영전과 영웅문은 느낌이 좀 달라요. 영웅문은 진짜 그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비튼 것이고 은영전 같은 경우는 완전 허구인데 거기에 역사적인 어떤 고민을 입힌 거잖아요. 거기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재현물로서의 역사 소설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부딪히는 일들인데 그렇죠. 많은 역사 콘텐츠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 저게 뭐야 왜곡이야 말도 안 돼 고전 엉망진창이고 완전 개판이야. 못 보겠어 리모컨 고대사 꺼버리고 전공자는 고대사를 안 보죠. 예. 그래서 이런 대조용 이런 거 안 봐.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역사 재현물을 역사 재현물이 역사로부터는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역사 재현물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주자는 편이기는 해요. 네. 예. 역사하고 역사 재현물은 다른 영역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 다큐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충분히 이 문학을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를 만드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자유의 폭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네. 다만 좀 이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이 네. 만드는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애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거죠. 역사가 그냥 자기들이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니까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없으니까 소재를, 적당하게
이거 소재로만 쓰는 거예요. 정말 네. 재료로만 역사를 사용하면서 그쵸. 엉망진창으로 자기들이 그냥 네. 그 대상에 대한 애정 없이 쓰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네. 그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죠. 음. 저는 태왕사신기 보다가 백자가 나온 거예요. 주막에서 조선 백자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그래서 백자. 태양사신기는 어차피 판타지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경으로 백자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붕괴했거든요. 아니 저 주막에 백자가 나오면 그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 비전공자인 저 언니가 그게 무슨 극 전개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너 너무 깔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렇구나. 근데 그랬거든요. 백자 말고요. 저거 있어요. 무기고 점검하는데 서양의 그 판금 갑옷 나왔어요. 기사들이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은 좀 검수를 받고. 근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고증에 좀 철저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쪽은 판금 갑옷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판금 갑옷을 사용했던 것처럼 얘기가 되면 네. 전체적인 머릿속에 그래도 이미지상의 역사가 그렇죠.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자가 그래. 그런 고구려에 나오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아 우리는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요. 저런 그릇을 쭉 써왔구나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역사 연구자들이 네. 고증을 해내지 못했기 음. 때문에 그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간편하게 편의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드라마니까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뭐 소설이니까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게 그리고 문제예요. 그거를 역사로 이해를 해요. 저는 이건 대중을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치밀해야 된다. 자신들이 좀 더 역사라는 것을 대중들의 인식 속의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뭐 찾아보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접하는 처음에 정보는 드라마나 소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보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걸로 굳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판하기 위한 비판. 그러니까 아, 저거 틀렸어. 거지 같아라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는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해야 할 책무 같은 거고요. 그러면은 아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접할 때 어떻게 접하는 게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냥 제 개인적인 네. 경험하고 연결해서 네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문화원에서 네.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정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왜요? 준비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원래 그런 문화원 강의는 맞아, 되게 쉽게 해야 돼요. 쉽게 하기도 해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유물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유물 사진 찾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한번 그래 눈 딱 설고. 감고 어떻게 했었냐면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다 그냥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제가 그냥 한번 한 시간 반 이상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네네. 생각으로 네네네.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아 거예요. 진짜 그런 예. 거 좋아요.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금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전달력이 무시무시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걸 들으면 딱 그게 박혀가지고 맞아요. 배우도 그걸로 그 인지가 돼요. 인지가 정말 돼요. 그 만약 대조영이면 최수종으로 인지가 맞아요. 되고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논문 글쓰기의 전달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논문 글쓰기는 우리가 지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거 말고 또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아까 봤던 역사 소설 같은 뭐 제연물로서 역사 소설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쓴 능력이 안 된다면 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사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부지런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읽었던 만화인데요, 역사 만화예요. 지금은 팔지는 않아요. 웅진 한국 만화, 한국의 역사 웅진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그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 설신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신여. 이 설신여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설신여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내용을 각색을 해서 재밌게 전달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설신여는 이제 처음에 설신여가 아버지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대신 갈 사람을 구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가실이 대신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 가실이 가는 이유가 원래 설신여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사료에는 왜 가실이 가겠다고 하는지가 잘 안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원래 설신여를 가실이 조금씩 좋아해서 아니 네. 원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그 정도는 군대를 우리는 내신다는 거지. 그래서 추론을 할 수 예, 있지만 그런 추론 같은 그러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게 그쵸,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가실이 가서 그 수자리를 서는데 음. 교대가 안 오잖아요. 맞아요. 그 교대가 안 오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막 나와요. 이제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교대는 올 죽은 생각도 거 안 하는 아닌가? 거야. 그럼 막 여기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쳐들어와 갖고 옆에 네. 있던 동료는 죽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하죠. 네. 이제 사료에서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서신여의 아버지가 서신여가 네. 이제 가실이 안 오니까 네. 서신여 몰래 네. 결혼을 시키려고 음. 혼담을 잡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신여가 막 울면서 음. 가실이 죽고 간 말이 있어요. 아. 그 말을 보면서 막 울었다는 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뚝 끊겨버리냐면 근데 가실이 와서 가실이랑 결혼을 했다. 네. 이렇게 나와요. 돌아와가지고. 근데 사료에 보면 서신여랑 가실이 헤어질 때 거울을 하나를 놓고 딱 깨거든요. 쪼개죠. 아. 그 거울을 쪼개서 정표로 가진단 말이에요. 이제 만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너 결혼해라라고 해가지고 서신여가 울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말을 보고 울다가 네. 도망가려다가 잡혔대 뭐 이런 소문을 막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이거 사료에 있거든요. 도망가려서 네네네. 잡히는 네네네. 얘기는. 네네. 근데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도중에 갑자기 거지가 하나 나타나요. 웬 거지야 하면서 막 보는데 갑자기 얘가 신부한테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부도 놀라고 모두 놀라잖아요. 누구야? 근데 얘가 내가 가실입니다. 너무 늦었죠 하는데 거울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설신을 품에서 거울이 딱 나오면서 둘이 딱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잔치 장면을 그대로 이제 그 일종의 효과라면 페이드아웃 시키면서 네네네. 며칠 뒤 또 다른 잔치가 열렸다. 아. 마을 사람들이 훈훈한 모두 마무리. 축하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음. 이 사료에서 전달하는 이야기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완전히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거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네. 거죠. 이런 서술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실 얘기가 저는 이거 보면서 마르팅겔의 귀향 생각했었거든요. 일단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 아닌 나중에 거 아니야? 온 가실이 정말 가실일까? 이게 왜냐면 분명히 그렇네. 기록에 보면 그렇네.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사람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말라가지고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본다는 거야 아무도 얘가 그 가실인지. 그때 증거로 거울을 내미는 딱 거거든요. 꺼내는데? 맞추고. 그게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울 적당히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맞춤으로 만들면 그 전에 가실이 죽으면서 같은 예. 동료에게 줬을 수도 어.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럴 수도 상상의 있죠. 나래. 어쨌든 간에 얼굴을 못 알아보는 형태의 다른 가실이니까 이건 다른 가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마르텐겔의 귀향을 되게 많이 네. 생각했어요. 마르텐겔의 귀향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마르텐겔의 귀향 순서가 다르잖아요. 마르텐겔의 귀향은 영화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 맞아요. 그 다음에 책이 역사책이 맞아요.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마르텐겔의 귀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책도 저희 있고요.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예, 유상사 그러면 한번 네. 검색을 해보시면은 시사의 쉽게 대표적인. 아실 수 있어요. 영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근데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분들은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을 뭐 제약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 주어진 사료 안에서 네. 무언가 얘기를 끌어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완전 창작물로서의 그렇죠. 기능, 역사 소설이 갖고 있는 역사 소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한 창작물로서 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거야라고 했었을 때 네. 저는 은영전의 얘기들이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은영전을 보다 보시면 덕질분 저는 원래 사실 더 좋아하는 분이 은영전 본편의 내용보다 외전. 그 전 얘기들이 잠깐씩 나와요. 에피소드처럼. 고르덴바움 왕조의 쭉 왕조의 역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은하 연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서 음. 시리우스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크로컬 같이. 이게 다 뻥이거든요.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뻥인데. 어차피 뻥인데 다. 근데 되게 진지하게 뻥을 치는 거야. 엄청 진지하게 네. 마치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쭉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다나카 요시키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폭주, 그 다음에 군주정이 갖고 있는 폐해, 그 다음에 군의 폭주가 사람들을 어떻게 학살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것이 역사처럼 보이게 했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과연 전달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 사극이 그걸 되게 못해요. 한국 사극은 오히려 실제적 역사적 사실을 가져다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드라마 연계소문 보면 애정 라인. 삼조고 타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냥 다 애정 라인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아니면 암투.
맞아 암투, 권력 궁중 암투. 암투, 아니면 권력 국뽕으로 암투, 가거나요. 국뽕으로 하거나 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작가가 이 사건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그런 작품을 읽는 대하는 독자의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는 좀 감수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김용의 영웅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건 되게 잘 녹여내긴 하는데 네. 아예 무협지기 때문에 오히려 음. 좀 사람들이 이걸 진짜 실제 역사라고까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쨌든 무협지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무협지니까. 100% 역사일 거야라고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네네. 각색이 됐겠지. 사실 이 영웅문에서 되게 제가 인상 깊은 실제 인물은 주원장이거든요. 예. 의천도령기라. 예. 천도령기에서 영웅문 3부 의천도령기 이제 주원장이 나와요. 근데 정말 나쁜 놈으로 나오죠. 예, 사실은 이 영웅문 3부의 주인공이 장무기가 이끄는 게 명교라는 집단이고 네. 얘네들이 결국은 원나라 세력과 막 싸워가지고 원나라 이 몽골인들 막 쫓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장무기가 어떻게 주원장의 그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무기가 진짜 명나라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네. 주원장한테 속아서 네. 훅 가버렸다. 그리고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됐네. 그리고 그 명교의 명을 따서 명이라는 이름을 지었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네. 좀 이번 방송을 전반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네. 그 역사를 소비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이 책이 이제 뭐 역사 소설, 뭐 게임, 역사를 다룬 게임, 뭐 네. 역사 영화, 연극, 음. 뭐 각종 걸 다 다루는 네. 되게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대중들은 역사를 어떻게 소비하고 그것이 어떻게 대중의 역사가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책 제목이 역사를 네, 소비하다. 네. 제롬드 그루크라는 사람이 지은 네네. 책인데요. 이건 오히려 역사의 범주를 넓혀요. 음. 그러니까 대중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역사도 하나의 역사로 실질적 기능을 한다는 거죠. 넓혀서 얘기를 하는데 전 여기서 역사 소설가를 평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구절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네네. 역사 소설가들은 역시 역사가처럼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파헤치는 일을 하지만 그들은 잘 알려진 사실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빈틈에 초점을 맞춰서 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쓴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쓸 네네. 수 없는 부분의 얘기들을 소설가들은 주목해서 쓴다는 거죠. 논증이 해낼 네. 수 없는 네. 부분. 그래서 뭐라 표현을 이 표현이 전 좋았어요. 네. 역사 소설은 필수적인 시대착오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당대인으로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네네. 있는 네네. 고구려는 저기 만주는 당연히 뭐 국가나 북경까지 우리 땅일 거고 막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대착오. 현상들을 역사 소설가들이 읽어내서 이렇게 투영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이 표현이 되게 뭔가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역사 소설은 자료에 근거하지만 동시에 허구이고 진실된 글쓰기와 상상적 글쓰기의 어디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네. 허구적 목소리를 하나 더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전 사실 이걸 보면서 전 되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드라마에 그런 역사적 사실 틀렸어요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그건 드라마잖아요. 누가 그런 걸 신경? 그건 소설이잖아요. 이런 표현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의 평가에 따르면 역사 소설가나 역사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이 좀 더 내가 지금 하나의 목소리를 얹고 있다 역사적 해석에라고 하는 좀 책임감을 가지면 저는 뭐 어떻게 해석해도 네네. 그런 책임감 하에서 나온다면 전 사실 태영사식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왜냐면 실제 고대사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무기나 이런 거 빼고 뭔가 이렇게 주신의 예, 별. 저는 재밌게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별로 되어 고구려사 네네. 전공자와 약간 이런 모습들이 뭐 그냥 저런 식의 해석 재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는가에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정도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 제일 잘 만든 건 그렇죠. 조선 시대 분이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이게 우려도 자기 좀 시대에 굉장히 네, 엄격해요. 맞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맞아. 어떤 던져주는 그렇네요. 메시지는 그렇죠. 거의 은하영 정설 그렇죠. 느낌인 거죠. 그렇죠. 메시지는. 그러니까 저는 또 제 전공에 또 적용을 하면 이건 건국 신화를 해석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은 사자다 그러면은 왕이 진짜 애니멀 그 사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타고 그걸 이해하고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은유인 거고 그리고 은유와 강조라는 것이 문학이 가진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좀 갈라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좀 이런 작품을 대하면 좀 우리가 하는 걱정이라든지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점들을 비껴가면서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 제헌물들을 접근할 때 일단 역사 덕후로서의 본능을 좀 작가들이나 제작자들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존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구현해낸 연구해낸 어떤 통설 그렇죠. 역사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그게 전제가 돼야 예,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있는 학문으로서 접근했을 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나씩 뒷얘기 사실 얘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랬을 사실은 거야. 응. 뒤에서는 이런 게 있었던 거지 하면 맞아, 상상해내는 거 맞아. 이런 게 사실 되게 묘미거든요. 맞아요. 아 그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 하면서 대단하다 이런 되게 생각 재밌는 들 수도 거예요. 있고. 이게 옛날에 위키드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그게 그러거든요. 맞아 그거 너무 좋아요. 위키드라는 게 오즈의 마법사를 맞아요. 바탕으로 해서 그걸 뒤트는 거예요. 근데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의 그대로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살리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이런 게 있어. 사자는 그러니까. 왜 겁쟁인 줄 알아?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배경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원작하고 비교해도 아기가 다 맞아요. 맞는데 완전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더욱 더 예. 대단하게 평가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원작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극들이 벌이고 있는 잘못은 뭐냐면 원작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설정만 몇 개만 가져와다가 완전 앞뒤 안 맞게 바꿔버려- 모순으로 예. 만들어버리고 그냥 자기들 얘기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를 그냥 소모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어서 그냥 역사 자체를 재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그 연구로서 재현되지 않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소설로서 상상력으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는 게 하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예 그냥 완전히 상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봐도 이거를 차라리. 사실로 볼 수 누가 없을 봐도 정도로 판타지. 완전 판타지로 가버려서 갖고 노는 거죠. 음. 역사적인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왜 뒤집어 버린다든지 성별로 바꾼다든지 은영전처럼. 예, 운영전 아예- 그런 거 말고 아예 다른 얘기니까. 실제 있는 인물들을 완전 바보같이 아니라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것, 네. 전복시키고 캐릭터화하고 막 하는 것들을 진짜 가지고 놀고 누가 봐더라도 저게 역사 사실일까라는 생각 가지지 말게 네. 진짜 갖고 놀아버리는 네.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뻥이면 절대 진지하면 안 돼요. 마치 그 실컷 뻥 쳐놓고 다 이게 다 뻥이고 다 뻥이야. 해놓고 마지막에 되게 갑자기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뭐 선조들의 아픔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즐기면 돼요. 맞아요. 예. 콩포술 같이. 저게 이제 제 핵심인데요. 음. 우리나라 사극들의 문제 뭐냐면 엄청 뻥이잖아요. 진지하죠. 뻥인데 진짜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너무 진지 빨고. 예전에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송일국 나오는. 그게 한창 이제 동북공정 때문에 당시 고구려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맞아요. 그때 송일국이 상을 타게 돼서 앞에 나가서 상 타게 됐어요. 이제 소감 말하게 됐는데 주몽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막 완전 창작이잖아요. 근데 송일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뭔가 일침을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오글거려.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유희인데 유희로서의 내용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실제 역사인 것처럼 역사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더 문제인 게 그때 드라마들이 다 문광부 후원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는 오히려 대사가 안 만들어지는 그쵸. 게 후원이 없으니까. 후원도 없고 그 인력이 너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못 만드는데 그때는 돈을 한창 풀 때라 그런 동북공정을 대항하겠다는 미명하에 국가 주도로 그런 식으로 많이 드라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국가 입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또 비틀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사회에 걸친 은하 영웅 전설과 영웅문 우리 역사와 소설 방학 특집으로 함께 꾸려봤습니다. 사실상 저희 기획할 때 가볍게 듣고 이제 내려놓는 방송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 토론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난 지점들이 오갔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자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보면서 이제 숙제 아닌 숙제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말은 방학 특집이지만 방학 특집 아닌 이 특집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